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이번 가을 학기에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을 맡게 된 정덕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이 이번 가을 학기에 신설되는 교양 과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수업 계획서 입력도 좀 늦어졌고, 이제 또 연락을 하는 것도 이제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도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은 이제 여기 제목만 교과목 제목만 보고 신청을 하셨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어떠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또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실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거에 의하면 이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은 많은 분들께서 어,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을 접해보지 않았거나 접해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많은 것을 해보지는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우리 이번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고 또 이번 학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짧게 요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고 또 왜 데이터 분석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화면은 이제 작년 2월, 3월 경이죠. 이제 그래서 2020년 2월, 3월 경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분이 뭘 하신 분이냐 하면, 이제 경희대 산공과 학부생이에요. 당시에 이제 당시 인터뷰할 때 그렇게 나왔었고, 코로나 맵,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요 분이 코로나 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3번 확진자 그렇게 각각의 동선이 나올 때마다 아, 여기를 갔었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준 분이 요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 나온 인터뷰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개발을 뭐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그냥 똑같은 대학생 학부생이고 특히 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25인가 6살에 군대에서 처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도 갖추게 되면서 지금 공부랑 같이 창업을 해서 이제 관련된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유퀴즈에 나왔던 분이고 이제 여기는 유튜브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발견한 분인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지방대 출신이면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랑은 아예 관련이 없던 그러니까 뭐 문과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무려 6년차 개발자가 되었고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SI 업체, 뭐 삼성 SDS, LG CNS 같은 업체를 SI 업체라고 하는데 SI 업체에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ZUUM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화상의 프로그래밍 줌 말고 ZUM이라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최초 설치했을 때 뜨는 뭐 일종의 네이버 포털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ZUM이라는 포털에 이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경력을 쌓아서 지금은 배달의 민족으로 하셔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하면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제 대금을 결국은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빼고 가게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딱딱 주기적으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정산 시스템의 어떤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명의 어떤 개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두 분을 꼽은 거긴 한데 이 두 분 다 뭐 앞에 분은 경희대 상공과니까 공대 출신이긴 하신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분처럼 이제 비전공자도 이렇게 개발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2010년대에 들면서 스마트폰이 일반화가 되었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어플리케이션, 뭐 그리고 스마트폰의 앱과 관련한 여러 산업들이 또 생겨났죠. 전에 없던 거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PC 기반이던 게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모두가 이 애플리케이션, 앱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고 쓰나요?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뭐 네이버 앱, 뭐 배민 앱, 아니면 뭐 쇼핑 앱, 뭐 금융 앱, 은행 앱, 증권 앱을 쓰면서 이 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된 건지는 모르고도 잘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아니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굉장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사는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 기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큰 제목, 헤드라인 뽑아 있는 제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여기 냉정하죠. 제목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잘리기 싫으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계에서? IT 업계도 아니고 금융업계에서. 이제 금융업계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뭐 그런 상경 계열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곳이 금융업계였죠. 그래서 뭐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뭐 캐피탈, 뭐 여러 그런 금융업체들에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결국은 누구나가 다 공대생이 되어야 되는 거다. 공대생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개인 생존의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어떤 프로그래밍 아니면 개발이라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은행의 모기업인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열사의 임직원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을 알고 모르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기사에 나와 있는 인터뷰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 부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개인에게도 생존의 문제이며 이제 이렇게 비록 금융권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화면에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답을 내리면 모두가 AI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실력,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져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약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줄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많은 것들이 내 선택지,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제외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시면 딱 돼요. 이해가 될 거예요. 아, 프로그래밍을 이거를 내가 전문가처럼 아니면 개발자처럼 다룰 수는 없더라도 알고 모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 요 초반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한국 표준 산업 분류로 나눠 보면 이제 뭐 농업부터 해서 뭐 금융 뭐 그리고 뭐 외국계 기업까지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있는 것, 섹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농업 아니면 뭐 건설, 뭐 운수, 뭐 예를 들어 광업 뭐 이런 산업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IT랑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으로 올수록 이 모든 산업 안에 다 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개발이라는 것이 다 스며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분류 기준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에 취직하기 공기업 공공계열 취업하기 위해서 NCS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NCS에 의해서 어떤 산업을 분류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NCS 산업 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도 마찬가지로 뭐 섬유, 의복 아니면 뭐 식품 가공 산업이라고 해서 내가 이 IT 뭐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몰라도 되냐라고 하면 그 이제는 데이터 분석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면서 제 이름만 딱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정덕종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여기 어떤 뭐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경제 금융과 관련한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는 일과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경제, 뭐 금융 쪽 데이터를 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운송, 물류 데이터를 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국방 데이터를 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데이터에서 말해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기의 전문 산업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산업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데이터 분석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이제 그래서 저 여기 나와 있는 제 소개만 보면 제가 굉장히 무슨 뭐 탄탄대로를 걸어서 뭐 지름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저는 그 고3 때 수능 보잖아요. 수능을 잘 못 봐가지고 재수를 해서 이제 학부를 입학을 했고 또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요즘에는 석사 논문을 쓰지 않고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응시를 했는데 떨어져서 석사 마치고 할 수 없이 박사 과정 올라가기도 했었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연구 제안서 뭐 논문 수두룩하게 많이 냈다가 실패를 할 정도로 네 저도 20대들이 겪어야 될 어떤 장애물들에 굉장히 많이 부딪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가장 마지막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른 아니면 뭐 교수님이 이제
어떤 대학생의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어떤 경험, 경륜으로부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저처럼 어떤 사회생활 경험은 많지 않더라도 제가 겪었던 경험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 입장에서 어떤 문제, 뭐 이게 뭐 학업이 됐던 진로가 됐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어떤 저의 간단한 소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 화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요것과 관련해서는 잠깐 뒀다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이제 우리 수업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에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입문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1, 첫 번째 부분에서는 AI는 뭐고, 데이터 분석은 뭐고, 머신러닝은 뭐고,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AI를 어떻게 쓸 수가 있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의 평균을 내본다던가 분산 표준 편차를 내본다던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 통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초 통계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 통계학과 분들도 계신데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막 엄청나게 두꺼운 통계학 책을 다 우리가 훑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통계에 대해서 중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트 1과 파트 2에서 어떤 기본적인 좀 사전 공부를 한 이후에 우리가 학기 한 중반 정도쯤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의 어떤 실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많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많은 어떤 뭐 인터뷰 돼 있는 것들을 보면 회사에서 99.9% 엑셀을 사용을 해서 어떤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배우고 쓸모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인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뭐 정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엑셀의 코어 기능과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 4로 넘어가서 이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입문자 입장에서 R 혹은 파이썬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제가 지금 아직 고민 중인데 R 혹은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것에 입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여기 R이랑 파이썬 중에 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따르면 이 R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요 R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에 나가시면 많이 안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수가 많고 해서 또 제가 그런데 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 중에 하나가 파이썬인데 이제 저 때는 자바를 배웠고요. 이제 저 바로 직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트랩을 좀 많이 썼었고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게 유행이 있어요.
이제 아주 예전에는 뭐 C++, C 같은 거를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뭐 자바, 이제 지금은 이제 파이썬이 거의 대세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파이썬을 통해서도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R로 데이터 분석 이제 좀 심화를 해볼까, 파이썬으로 심화를 해볼까를 제가 지금 고민 중이고 이제 아직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우리 수업을 차차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 기초를 위한 이제 배경 지식, 이론, 그리고 실습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요거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는 좀 프로그래밍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미 배우신 분은 이제 굳이 이 입문을 배우는 이 수업을 이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좀 더 발전된 내용을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은 데이터 분석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았거나 해봤더라도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입문을 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씩 쉽게 이론부터 배경 지식부터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다양한 소통 채널은 제가 맨 뒤에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아까 제 소개하면서 빼놓은 부분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는 수업을 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소통 채널들을 통해서 질문 아니면 건의 아니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 화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주나? 이 평가 방법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어, 우리 수업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합쳐서 요 시험 그리고 과제 혹은 퀴즈 그리고 출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학기 말에 가면 이제 다 이제 개개인의 요 최종 점수가 다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모두 다 합친 총점을 계산을 해서 그 총점에 따라서 학점이 부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총점을 매길 때에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냐면 학기가 이렇게 점점 가면서 뭐 중간고사, 퀴즈, 기말고사 이렇게 일관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렇지만 아무래도 학기 초보다는 뭔가 계속 습득하는 것도 있고 누적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학기가 갈수록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학기 말이 갈수록 조금 더 좋은 아니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일관된 가중치, 같은 가중치로 총점을 합산을 해보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합산 방법은 학기 말에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둬서 총점을 매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총점을 매기고 이제 그 두 개 중에 높은 것으로 총점을 선택을 제가 해서 학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한두 슬라이드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과목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입문을 해보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물론 데이터 분석도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알고 모르고 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대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런 난이도와 이제 그런 눈높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 그 강의 노트는 이게 그 뭐 족보처럼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선배님들이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막 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대대로 막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네 번째 숨어 있는 부분이 저는 그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다 학점을 다 채워서 꽉꽉 다 채워서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과목의 본질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내가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조금이라도 더 잘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이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과목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들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엑셀이에요. 그래서 요 엑셀을 가장 기본으로 할 거고, 근데 또 엑셀을 또 생각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엑셀을 많이 사용을 잘 안 해보셨다라고 하셔서 이제 요 엑셀을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R 혹은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입문 수준에서 R 혹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5권의 교재를 언급을 해 놓았는데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에 딱 맞는 교재 한 권을 정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재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교재뿐만 아니라 어, 다른 교재들도 참고를 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 계획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급한 교재들을 다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평가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총점을 학기 말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과제와 퀴즈, 그리고 기말고사를 이렇게 똑같이 30%씩 이렇게 총점을 계산을 하나 해볼 거고 또 중간고사는 20% 그리고 그 기말고사는 40% 이렇게 기말고사에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줘서 개인별로 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총점을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높은 것을 총점 그 분의 개개인별 총점으로 할 것이고 그 총점 순으로 쭉 위에서부터 다 꽉꽉 채워서 학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배웠던 똑같은 문제를 또 낼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이론을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나오나 안 나오나 절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경우에는 지금 우선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어서 해당 주차 안에서만 동영상을 다 학습을 하시면 출석을 하신 것으로 다 시스템상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결석이나 어떤 뭐 지각 같은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아프거나 뭐 어떤 취업을 위한 면접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학업을 위한 면접 같은 게 잡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 이메일로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사정을 말씀을 하시면 그런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와 학과 규정에 따라서 출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출결 사항은 10% 그러니까 총 100점으로 말하면 그 중에 10점이 출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출결 점수가 총 10점인데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난 2주차부터를 출결을 체크를 합니다. 물론 1주차부터 시스템상에서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체크는 다 하는데 그 1주차는 점수에 반영을 하지는 않고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는 이제 2주차부터의 어떤 출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2주차부터 기말고사까지 그때의 출결을 가지고 총 10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석을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를 보지 않을 때마다 아니면 혹은 실습 수업에 한번 결석을 할 때마다 1점씩이 감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 4번을 이제 결석 한 번과 같다라고 계산을 할 거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개강을 하고 이게 온라인 수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의 문제로 뭐 접속자가 몰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인터넷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학습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주차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한 번, 누구나 다 한 번의 결석. 그러니까 이거는 총 4번의 지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의 결석은 다 그냥 한 번의 결석까지는 감점 없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결석 혹은 최대 4번의 지각은 하셔도 이게 점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출결 점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수업을 비실시간으로 하냐, 실시간으로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학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론 수업, 어떤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매 주차 전까지 제가 녹화를 하고 조금 편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편집까지 해서 시간표상 수업 시간 전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론과 배경 지식 부분에 대한 학습은 이렇게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엑셀과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루게 되면서부터는 비실시간 수업과 실시간 수업을 조금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따라 하다가 궁금한 게 분명히 생기는데 혹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기 중반 이후에 가서는 이렇게 실습 수업을 하면서는 실시간 수업도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될 때에는 최소 1, 2주 먼저 온라인 강의실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때 실시간은 수업이다. 이때 실시간 수업이다라고 미리 공지를 드릴 거고 또 당연히 이 실시간 수업은 우리가 시간표상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은 학기 중반쯤부터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간표상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정을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정부라던가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여부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있어서도 우리가 강의실에 만나서 직접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는 것이 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정도로 좀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지 이제 그런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쯤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정해지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 수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미리 온라인 강의실의 공지사항과 이제 또 포털에 등록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분석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직 데이터 분석이 뭔지를 안 배웠으니까.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제 상황.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아무래도 영어를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뭐냐? 어학연수 다녀온 사람의 뭐 예를 들어 토익 점수, 그리고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토익 점수, 요 두 개를 뭐 가장 쉽게는 평균 내 가지고 요거의 평균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어학연수 다녀온 쪽의 토익 점수가 더 높다면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영어에 더 도움이 되는구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는 단순하게 이제 평균끼리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통계학과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의 토익 점수의 분포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고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토익 점수의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 분포를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두 분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가설 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데이터 분석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홈플러스 사장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면 이마트 사장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게 회사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어떤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분명히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은 같이 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옆에 어떠한 물건을 놓으면 매출이 늘어날까? 도대체 무슨 물건을 넣어야 소비자들이 더 이거 두 개를 같이 더 많이 사갈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편의점이야. 아니면 내가 사장인 어떤 가게가 있다고 해. 근데 분명히 소비자들이 물건을 하나만 사가지 않고 여러 개를 사가는데 그 중에는 서로 연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건 옆에 어떤 물건을 놓아야 이게 매출이 늘어날까?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삼성카드 사장이야. 뭐 신한카드, 뭐 롯데카드 사장이야. 그러면 소비자들의 그 신용카드 소비 패턴 아니면 어디에서 얼마를 언제 누가 쓰는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소비 내역 데이터를 보다가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거예요. 뭐냐면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고령층의 신용카드에서 이상하게 산후조리원 결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 뭘까? 아니 60대, 70대, 80대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인구학적인
어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런 해석과 추가적인 어떤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뭐냐면 뭐 그런 게 유행의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산후조리원 비를 결제해 주는 거. 뭐 고생했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떤 아이 낳으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의 유행이래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알았으면 분석을 통해서 알았으면 내가 삼성카드 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산후조리원 브랜드 아니면 어떤 뭐 각 지역별 대표 산후조리원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우리 삼성카드 쓰면 거기서 쓰면 뭐 나는 할인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좀 수업은 아니고 좀 그 여러 가지 좀 그냥 수업 이외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3학년, 4학년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취업 혹은 뭐 공부를 더 하시기로 했다면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든 내가 나의 의견을 말이나 아니면 내 글로써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갖춰야 될 능력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있죠.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고 당신들이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어떤 정형화된 틀, 자기소개서라는 틀에 의해서 내 이야기, 내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어떤 문서인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떠한 게 됐든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던 책들 중에서 이런 책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을 준비한다던가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 도서로 뽑아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인생의 취업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또 취업이 또 수능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취업이 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또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 받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 선배들께서 많이 이 이야기는 하셨을 거예요. 경제신문을 봐라. 실질적으로 이 경제신문을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 근데 네이버나 아니면 뭐 PC로 보시면 단점이 있죠. 자꾸 옆에 뭐가 뜨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보다가 자꾸 딴 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종이신문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이신문이 뭐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막 넘겨야 되고 막 지하철에서 보려고 하면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내가 집중을 하고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신문을 활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매일경제가 됐든 한국경제신문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보시든 상관없는데 대학생, 재학 중 아니면 휴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임을 증빙을 할 수만 있다면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신문이 됐던 꾸준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방안 중에 하나로 꾸준히 경제신문 보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 뭐 취업이 됐든 뭐 창업이 됐든 아니면 뭐 진학이 됐든 뭐 좋아요. 뭐 공부하고 뭐 배우고 뭐 자격증 따고 스킬 쌓고 하는 건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누구나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고 막 엄청 힘들어 했던 순간들이 있죠.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작게 계속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다시 닥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대학교 졸업 아니면 취업 이 관문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스킬을 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넘어갈 수 있는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여기 17페이지랑 강의노트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런 책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 베스트셀러죠. 뭐 여기 지금 보면 뭐 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니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요런 책들, 뭐 유명한 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어떤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책들을,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기존에 쓰던 스트레스 해소법 아니면 멘탈 관리법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그 어려움을 묵묵하게 이제 꿋꿋이 걸어서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6월달, 7월달에 KBS ETV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중에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뭐 3학년, 4학년 분들 뭐 그리고 또 1, 2학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바빠서 뭐 이런 거 보실 시간이 아마 없으셨을 텐데,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청춘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춘이라고 하면 굉장히 밝은 부분,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기만 하지만 실제로 그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분명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 건가 싶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극 중에서 이제 요렇게 박 교수가 이제 그 극 중에 나오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움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막 넌더리 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냐면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고 기꺼이 받고 견뎌라. 그 다음에 그 상황이 그래서 견뎌서 나아지면 그때 그 이후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때 도움받았던 거를 베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다 이거를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꼭 주변 사람에게 뭐 어른에게 아니면 뭐 교수님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뭐 친구에게 선배에게 꼭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10화에서는 이제 극 중에 다른 교수님인 송 교수가 이제 그 다른 극 중의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의 드라마는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전에 요 학생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교수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채전에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못 돌아가. 그러니까 너한테 하는 말이야. 인생은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데이터 분석 과목,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이 20대라는 시간이 쉽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초 과목도 내가 처음에는 뭐 다른 과목 마찬가지로 학기 초에는 막 이런 막 무슨 막 열의를 가지고 텐션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하기 싫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데이터 분석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이 청춘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긴 한데 꼭 내가 잘 못하겠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 화면인데요. 제가 나중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채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수업이나 아니면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이제 온라인 강의실에 있는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그 제 이메일로 바로 그게 오도록 설정을 해놨고, 이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경우에는 어, 이제 개강하고 한 2, 3, 4주차 정도 되면 조금 우리 수업이 이게 좀 이게 좀 뭔가 정착이 되면 그 즈음부터는 뭐 한 1, 2주 아니면 뭐 2, 3주에 한 번씩 시간표상 수업 시간 중에 뭐 저에게 미리 약속을 하신다든지 하면 약속을 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줌을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줌 링크를 미리 온라인 강의실에 공지를 할 테니까 이제 그 줌을 상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수업에 대해서 혹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온라인 강의실 공지사항에도 이미 이 링크는 올라가 있죠. 이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을 듣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1대1 오픈 채팅방이고, 익명으로 본인의 어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이 어떤 카톡 단체방처럼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내가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저랑 1대1로 채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밝히거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 이 네 번째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나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까지, 요렇게까지 데이터 분석 기초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업,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떻게 할 거고, 무엇을 배울 수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고, 온라인 수업, 비실시간 수업,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동영상부터 한번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